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법,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입니다. 지은이는 황윤신,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마와 누워서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즐거웠던 딸이 환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한의사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습관처럼 아팠다. 그래서 삶이 안 아플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았다. 그리고 지금도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법,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인생도 아픕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말에 공감하는 당신은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사람마다 고통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그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아픔일 수 있고 몸의 통증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강도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생채기 하나에도 울고 불고하지만 극한의 통증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아프다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타인과 공유하려 해도 완전히 전달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 통증은 객관적이면서도 꽤 주관적이지요.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통증들은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기에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 종일 아픈 이야기를 듣는 저는 몸의 통증이 삶의 고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생과 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노와 병이라면 우리는 늙음과 통증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꽤 슬프게 들리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증은 모두에게 있어서 보편적이지만 또 다르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마치 사랑처럼 말이지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만이 느낀 그 감정, 그 새로움과 설렘을 떠올려 보면 금세 감이 오지 않나요? 사랑과 아픔, 너무나 극단적인 두 단어는 각자이지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듯 함께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지요.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지요.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지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겁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지요. 어디가 좀 불편해도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않으면 자발스럽다고 생각하고 방정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하고 보람 있어야 하지요. 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파트 1.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흔하게 하는 말이 왕년엔 말이야 입니다. 왕년은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내가 멋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년엔 나도 배에 왕자가 있었어. 예전엔 마라톤을 완주하곤 했는데 한창 땐 눈 덮인 한라산을 단숨에 올랐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의 나는 이라는 말이 뒤에 함축된 듯합니다. 지금의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했다 라는 말은 지금의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에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되거든요.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디까지를 치료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환자와 저 사이의 입장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가능함을 목표로 한다면 환자분은 왕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분만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 털썩 주저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우선 침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요.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지금보다 훨씬 걷기가 편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면서 환자는 하루하루 호전을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예전처럼
만보씩 걸어다니고 걷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고 무리하면 다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상태를 치료의 완료로 보았습니다. 그 이상은 재활의 영역이니 관리가 필수였지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이에요. 왕년을 이야기할 만큼 당신이 과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입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지요. 바보야 아프면 쉬어.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급성 요통 환자가 늘어납니다. 도대체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저는 이 통증을 김장철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김치절이다이고 아버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김치통 들다입니다. 웃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날도 춥고 쌀쌀한데 집에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김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를 치대기에 바닥이 편하니까 꼭 바닥에서 하지요. 한마디로 담 결리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날 허리를 손에 얹고 다리를 절룩이면서 내원하지요. 동의보감에도 담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세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에 담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결, 단단하게 굳음입니다. 경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담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지 않다면 치료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치료를 마치면 환자분들이 찜질은 어떤 게 좋은지, 자세는, 운동은 뭘 해야 좋은지 등을 묻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 이런저런 팁을 주면서도 질환에 상관없이 똑같이 권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좀 쉬세요 라고 말이지요. 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리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변신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벌레가 되어 있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얼마나 자신이 낯설겠어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낯설다고 느낀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엉덩이가 찌릿하면서 갑자기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제가 한의사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증상이 좌골신경통이라고 생각되어 바로 침 치료를 했거든요. 침 치료를 하고 다시 일어서 봤습니다. 침을 놓기 전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한동안은 계속 침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어제까지 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이 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 같은 겁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를 아껴달라고요.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해 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이지요.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러니 아프다는 멈춤입니다. 그게 우리가 몸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치료거든요. 버팀, 목 부러져요. 어깨는 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에서 나온 신경이 어깨와 팔을 지배하거든요. 목만 잘 알아도 팔과 어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만 알면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데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분들,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경우에 목만 편해져도 불편이 훨씬 감소합니다. 특히 어깨가 너무 무겁다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피로를 호소합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안 들어간다고 말이지요. 어깨가 무거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곰 한 마리가 얹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목과 어깨가 무겁고 자꾸 손이 간다면 눈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거기다 어깨가 무겁고 지누르는 듯 느껴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되지요. 우리가 매일 피로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주범이 어깨, 목입니다. 어깨, 목, 등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계속되면 두통이 깊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갑자기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무게가 1kg씩 증가하지요.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면 어깨만 가벼워도 우리의 삶이 1kg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질환을 분류할 때 외감과 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풍한 서습 조화라는 외부의 기운에 의한 것이 외감, 그 외 내 안의 원인에 의한 것을 내상으로 분류합니다. 풍한 서습 조화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중풍 맞았다 또는 한기 들었다, 더위 먹었다와 같은 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병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밖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것을 외감에 의한 병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질환들을 내상이라고 봅니다. 위는 맑고 부드러운 기운이 있으니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만약 머리를 많이 써서 신이 피로하거나 일을 많이 하여 몸이 고통스럽거나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이 적당하지 않거나 야기를 잘못 먹으면 모두 몸을 상할 수 있다. 몸이 상한 뒤에는 반드시 조리하고 보해야 한다. 태연하게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금기를 범하면 오래 앓았던 증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증상이 매일 쌓인다. 이렇게 되면 약이 미칠 겨를도 없이 손상된 위기가 다시 온전해질 가망이 없어 거의 죽게 된다. 동의보감. 동의보감 내상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한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건상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한다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건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로라는 곰은 먹는 것을 빼면 몸의 고통, 욕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을 할 겨를도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순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목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5분이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푹 기대어 무거운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에 힘도 빼세요. 그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짐을 끌어안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온몸의 힘을 다 빼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사장님 의자를 아시죠? 일하려고 만든 의자는 아니라는 듯 뒤로 푹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몸 전체를 뒤로 기대면 편안하게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말이지요. 마치 그 의자에 앉은 듯 몸을 최대한 뒤로 보내서 앉으세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장님처럼 최대한 고개를 빳빳이 하고 가슴을 쫙 펴세요. 마치 척추에 깁스한 것처럼 뻣뻣하게 굴자고요. 최소한 내 삶에는 내가 사장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뻣뻣하게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강호흡.
매일 하는 숨쉬기고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도 호흡을 배워야 한다니 아이러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져 갑니다.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선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쉰다입니다.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죠.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운동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쉬려고 노력하거든요. 온몸을 다 써서 호흡하지요.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내쉴 겁니다. 그럼 복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 배가 납작해질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쉰다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당연히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 게 좋죠. 항상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으로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 내쉬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건데 나가기 편하거나 들이쉬기 편하다면 잘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입으로 숨쉬는 사람일수록 차츰 구강 구조가 변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경우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 입으로 숨쉬다 보면 턱이 후퇴되어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쁜 얼굴을 위해서라도 입은 닫고 코로 숨쉬세요.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이용한다입니다. 복식 호흡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흉식 호흡을 하는 건 집중도를 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 중에서 집중도를 올리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호흡이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호흡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숨 쉬듯 말이죠.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내려가죠. 거기서 더 호흡을 들이쉬면 배까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불리듯 말이죠. 내 몸통이 전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전부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관략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땐 관략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관략근까지 꽉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땀도 나고 복근이 힘듭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여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온몸 숨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좌우 한쪽은 잘 들어가는 느낌이고 한쪽은 마치 찌그러진 풍선이 펴지듯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길게 숨쉬기를 먼저 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코로만 숨쉬기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온몸을 이용한 숨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숨쉬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숨만 잘 쉬어도 내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